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프리카의 깊은 감사. 2. 중국에 붙었다가 화들짝 LNG 2탄까지 터졌다. 3. 사정하는 중국. 코웃음 치는 한국 기업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딱지를 떼고 선진국으로 올라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한국으로 날아온 그는 자국이 가진 가장 확실한 재산인 천연가스 대부분을 한국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 세계가 올림픽 준비로 여념없던 지난 2021년 7월. 한국에게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4년부터 한국 뒤에 따라다니던 개발도상국이라는 딱지를 떼고 단단히 선진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국가가 개발도상국인지 어느 국가가 선진국인지를 분류해뒀습니다. 경제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 99개국과 선진국 그룹 B 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33개국,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 D 25개국까지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만장일치로 B그룹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분류하는 각종 통계치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기는 했지만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중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아프리카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서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10,000km를 날아온 그는 모잠비크의 뉴즈 필리프 저신토 니어시 대통령입니다. 바쁜 일정 전부 미루고 아내와 함께 거제로 날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코랄술코레 설레펠렌지 플로팅 리코파인 내추럴 가스선. 도대체 어떤 선박이길래 일국의 대통령을 지방도시까지 불러들인 것일까요? 왜냐면 이날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출항시킨 선박은 부유식 해양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로 불리는 FLNG선으로 이는 전 세계에 단 4대뿐입니다. 그리고 건조 즉시 모잠비크로 출항해 모잠비크 제4해상 광구에서 작년 6월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죠. 바다 위의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박은 바다에 뜬 상태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심해에서 끌어올린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채굴 및 정제한 후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FLNG의 정박한 수송선에 LNG를 옮겨 싣는 임무까지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선박이지만 사실상 바다 위에 떠있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총 4대의 FLNG선이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4대를 전부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했습니다. 2011년 로열 더치 쉘이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렐류드 FLNG, 2015년 말레이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가 발주한 페트로나스 두아 FLNG,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가스를 생산 중인 코랄술 FLNG는 2017년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가 발주한 선박으로 이 세 척을 전부 삼성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로부터 FLNG 한 척을 수주해 말레이시아 해상 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FLNG를 건조한 겁니다. 보통 FLNG선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렐류드 FLNG의 경우 축구장 4개를 붙인 것보다 더 큰 488m, 폭은 74m에 달합니다. 연면적 430만 M2은 휴양도시 모나코, 면적 195만 M2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그러니까 모나코보다 2배 큰 선박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전기, 액화 설비, LNG 수송선 하역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도전할 수도 없는 최첨단 선박이죠.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프리카 국가이고 1인당 GDP가 $500, 2021년 기준가 채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게 3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투자해 선박을 발주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FLNG선을 샀느냐는 점도 의문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여전히 개도국입니다. 면적이나 인구수에 있어서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대륙이지만 많은 국가는 여전히 이 꼬리표를 달고 있죠. 모든 것을 녹일 듯한 뜨거운 기후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 여기에 독재자들로 인한 끊임없는 내전은 가난한 아프리카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 아래에는 신의 은총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양질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모잠비크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확인된 매장량이 170조 큐빅피트 TCF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5년이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예정이니까요. 일례로 전 세계가 16년가량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2000년대 중반 북동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서 인도양을 끌어안은 모잠비크는 1970년대까지 해상에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아예 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추측만 난무한 상태로 3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야 아주 미미한 양의 천연가스만 발견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이솔에 개발 사업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었던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잠비크를 직접 탐사하겠다고 나섰는데 미국의 에너다코가 전면에 등장했죠. 그리고 2011년 북동부 해상지역에서 본격 탐사에 나서 그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6개 관구를 탐사한 에너다코는 제1관구와 제4관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찾아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본격적으로 가스가 생산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이미 10%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당장 공급이 가능한 LNG를 확보한 것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LNG 운송을 위한 LNG선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로 보낸 FLNG선은 제4관구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위해 발주된 선박이었는데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면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만큼 채굴과 동시에 이를 전 세계 곳곳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LNG 운반선 시장을 한국 조선업체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잠비크 프로젝트에서 발주될 선박의 90% 이상은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겁니다. 조선업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0척의 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미 2020년 현대 3호전공업이 9척, 삼성중공업이 7척에 대한 건조위 향소 LOI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추진을 맡은 프랑스의 TOTAL이 내전에 의한 무장 반군의 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물러서면서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태가 안정되면서 올 상반기 최종 계약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나 일본 등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후 추가로 발주될 23척을 전부 수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비단 LNG선 수주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우건설이 5천억 원 규모의 부대 설비 조성 공사까지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최북단 팔마 지역 산업단지에서 연산 640만 톤 규모의 LNG 액화 트레인 2기 및 부대 설비를 조성하는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중 이중 철골, 기계, 배관, 전기계장 등 핵심 공정 분야를 시공하게 되는데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그대로 배에 실어 이동하게 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161도에서 냉각해 액화시킨 것이 LNG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부피를 160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문반이나 저장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대우건설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90여 기 중 10기를 시공했을 만큼 경험과 능력 모두 출중한데요. 이미 2020년 5월 2조 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독점한 분야를 잠식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홍콩 등에서도 수주에 성공하면서 그 명성을 높였는데요. 필리프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이 거제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뉴지 대통령은 이후 이번과 동일한 FLNG선 1기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인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며 만약 오늘 출항한 코랄술 호가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려면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경비선 3척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함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아마 없는 돈 끌어모아 한국산 군함을 구매한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가진 모잠비크가 건설, 채굴, 수송, 경비까지 전부 한국에게 몰아주려는 것일까요? 한국 LNG선을 무섭게 추격해오던 중국이 엄청난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수주를 늘려왔지만 올 1분기 황당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선박에서도 자금을 쏟아부어 한국을 추격했지만 이것 또한 대규모 불량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합동 견제를 한국이 극복한 상황인데 2021년 중국 조선사들의 대형 LNG선 수주량은 6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척으로 크게 늘며 한국을 추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건조 일정이 꽉 차 한시가 급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 문을 두드렸고 프랑스 GTT가 중국 조선사들을 밀어준 것도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LNG 운반선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은 바로 화물창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스형 화물창을 앞세운 일본에 동무되었으나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해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멤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뀐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GTT와 1979년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 육상 건조에 성공했으며 LNG 운반선은 한동안 한국 조선사 차지였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쓸어 담았죠. 글로벌 선주들도 수십 년간 쌓인 신뢰 덕분에 해당 화물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GTT 화물창 라이선스의 90%는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LNG 화물창을 독점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 역시 막대한데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라이선스로 성가의 5%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막대한 로열티까지 주며 손익분기점 맞추기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GTT는 한국 조선사의 실적은 개의치 않고 갑질을 했습니다. 화물창이 고장났을 때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조양 등을 삽입해 기술 지원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것입니다.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비용이 집행돼 조선업계에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GTT는 지난해 LNG 운반선 162척에 대해 탱크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혜로 LNG선 발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GTT는 1분기에도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약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한국에서 반환한 금액은 9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3,000억 원 이상을 과도하게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GTT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25억 원을 부과하면서 말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분쟁은 최근 GTT의 패소로 일단락됐습니다. 기술 지원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익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GTT는 국내 조선사들이 자체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이에 의도적으로 중국을 밀어주는 전략을 썼습니다. 지난해 장난, 발엔, 장수조선소에 화물창 라이선스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장수조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는데, GTT는 이달부터 화물창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관계자는 GTT가 라이선스를 준다고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 건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업체가 제작에 나선 데는 GTT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이 제작 과정을 지켜본 후 중국 조선소 쪽에 전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받은 중국 조선소들은 작년에 대폭 수주를 늘린 바 있습니다. 2021년 7.8% 점유율에서 작년에 30%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도 기술력이 부족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GTT가 중국을 밀어줬음에도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은 멈칫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95%를 한국이 따낸 것입니다. 글로벌 발주량 156만 CGT 중 한국조선 3사는 148만을 수주했습니다. 척수로 환산하면 19척 중 17척을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0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4척과 3척을 수주했습니다. 후동중화가 올해 초 LNG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 맡기는 선사가 크게 줄어들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며 현실에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메탄올 추진선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한국은 누적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메탄올 추진선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메탄올 추진 PC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해 2016년 인도했고 2021년에도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제작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54척을 수주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는 HMM이 1조 4천억 원 규모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죠. 한국조선해양 측의 7척, HJ중공업이 2척을 맡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견제에도 수주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석 달 남짓 기간에 수주 목표 절반가량을 채웠는데 지난 20일 기준 총 64척의 선박을 수주한 상황입니다. 금액으로는 7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치 157억 4천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죠. 한국조선해양의 세계 자회사 중 현대삼호중공업이 전체 수주를 견인했는데 올 들어 30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현대중공업 10척, 현대미포조선 24척 수주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30척 중 19척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고 LNG 운반선 7척, LPG 운반선 2척 등이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며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해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 8천억 원 흑자로 돌아서고 향후 2에서 3년간 수조원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메탄올선 발주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덴마크 해운업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LNG 연료를 건너뛰고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한국조선해양과 1만 6천 TEU금 8척 건조 계약을 했는데 이때도 1조 6천억 원 상당의 초대형 수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만 7천 TEU금 6척을 추가로 발주했죠. 앞서 발주한 물량까지 더하면 총 19척을 안벽이장공 한국조선해양에 맡긴 것입니다. 최근에도 머스크는 최대 8척 규모의 메탄올 추진선 입찰을 진행 중인데 한국조선사 두 곳이 최종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8천 TEU급으로 수주 규모는 1조 원 안팎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100억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메탄올선 건조 경험 등에서 역량 차이가 크기에 국내 조선사가 100억 원 정도는 기술력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그룹은 작년 4월에야 메탄올 추진 1호기를 진수해 심운전에 들어갔죠.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진수한 것에 비해 6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는 선박 건조 비용의 60% 정도를 은행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제대로 건조를 못한다면 은행마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메탄올선에서도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사 CMA는 지난해 8월 중국 다롄 조선에 10억 달러 규모 메탄올 추진선 6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프랑스 선사 CMA가 중국 선박그룹 CSSC에 4조 원 규모의 발주를 했습니다. 12척의 메탄올과 4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메탄올선은 장난조선과 다롄중공업이 각각 6척씩 건조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측이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프랑스 CMA 그룹은 중국 선박그룹 CSSC의 주요 파트너사로 지난 10년 동안 70척 이상의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 COSCO 또한 자국 조선사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사는 세계 2위 해운동맹 오션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CMA, 대만 에버그린 등이 포진돼 있습니다. 즉 중국과 프랑스가 선박 운영과 건조에서 한국을 밀어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올 4월 들어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메탄올 추진선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위 머스크, 3위 CMA, 4위 COSCO, 그리고 8위 HMM 등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4곳이 메탄올 추진선에 합류해 있습니다. 클라스 리서치는 2026년까지 한국과 중국 조선에서 건조될 메탄올 추진선이 약 100척 정도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향후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 분야에서도 앞서갈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는 유독성 물질인 탓에 국제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소는 극저온 기술 등 고도의 보관 설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메탄몰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해 연료로서 취급이 용이하죠.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 단가가 높고 질소산화를 배출량이 많아 한계가 있었지만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가가 낮아졌고 연료분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 연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선주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모두 37척인데 이 중 무려 21척이 메탄올 추진선입니다.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규제 방침에 따라 탈탄소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선박의 97%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벙커시유를 연료로 문양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빗물과 섞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물과 반응해 대기오염 물질인 에어로솔을 생성합니다. 이에 국제기구는 벙커시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IMO는 2008년 대비 선박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이 새로 건조되면 20에서 30년을 운항하기에 현 시점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2050년 기준 환경규제에 맞춰야 합니다. 이에 탄소 배출이 적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연료 등 무탄소 선박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선뿐 아니라 메탄올에서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조신소가 프랑스 CMA와 합심을 한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조선사가 프랑스 선사 CMA로부터 수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또한 수년간 인도가 지연됐었죠. 프랑스가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 기술도 없는 중국에 발주하고 있지만 이는 항상 혹독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추격하지 못하게 차세대 선박에서도 기술력을 높여 가길 바랍니다. 해외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면서 구직난에다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줄어드는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고 중국 경제관찰보가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제조 공장들은 코로나19 때만 해도 일손 부족에 시달렸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성과 서방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으로 생긴 공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및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잔수 강소성 수저우 소주 일대는 직업 소개소마다 구직을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있지만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내리면서까지 경쟁이 붙고 그로 인해 소요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경제관찰보에 지난달 중순 5명의 근로자를 대형 전자공장에 면접을 보냈지만 3명은 탈락했다고 했고 또 다른 대형 직업소개소는 수백 명 구직자를 데리고 전자공장 면접에 갔지만 결국 적은 임금이라도 좋다고 한 10명만 뽑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근교 군산 곤산의 한 전자공장은 그동안 평균 임금이 시간당 24위안 약 4,500원이었지만 올 들어 22안 3,700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5년 전의 임금은 약 10배나 적은 시간당 한화로 약 400원 정도였으니 그동안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만합니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할 만합니다. 볼보, 폴크스바겐 등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 직원은 경제관찰부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한 달에 하루, 일을 정도 쉬었을 뿐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장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들어갔고 가끔 생산 단축 시간이 나오면서 임금이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 컴퓨터 생산업체 한 근로자는 2022년 중반부터 외국에서의 주문이 줄어들자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야근이 사라졌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 공장 책임자는 2022년 상반기 쿤산의 거의 모든 공장이 상하이 록다운 전면 봉쇄의 영향을 받아 한 달 이상 공장 문을 닫았다며 생산이 회복된 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몬자재를 서둘러 확보하고 생산을 늘렸지만 주문은 늘어나지 않았고 재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생산을 줄이며 휴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직난에는 생산 감소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제관찰보는 보도했습니다. 경제난과 구직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을 막는 동시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히 한국 기업들을 재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 강소성 장자강 장가항시는 한국 기업 대환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기업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장자강에는 한국 기업 150여 개의 기업들이 떠나고 이제 157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장자강시는 중국의 악화된 기업 환경과 대중 감정에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끌어당기기 위해 최근 외상투자협회를 설립하는 등 한국 기업을 붙잡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장자강시에는 팬데믹 전 1,000개가 넘는 기업과 600개에 달하는 첨단 기업이 소재했지만 한국 기업 중 150여 개가 빠져나가면서 군데군데 공장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들의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 윤영성 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자 이제껏 중국 내에서만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투자 유치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및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 등을 윤영성 정부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폭적인 법인세 삭감과 인건비 지원 등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런 조양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천정가오 윤영성 성장은 한국의 기업 대표들과 만나 공장 설립이나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황해에 면한 중국 해안 도시들도 한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천진시의 무역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정부의 주된 추진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천진 씨는 서물의 비공식 대표를 상주시키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홍보 비디오 제작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면서 삼성전기를 예를 듭니다. 삼성전기의 중국 천진 법인의 매출은 2020년 2조 2,590억 원에서 작년 3조 417억 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가 현지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며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한 결과지만 천진씨는 이 같은 삼성의 성장을 근거로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등 산동성 엔타이언테 정부는 지난해 2월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9월과 11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한중산업단지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장수핑평 중국 산등성 엔타이시 당서기를 포함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내한의 투자 유치와 경협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장서기는 무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엔타이시와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었다며 엔타이시가 한중 간 확대된 교역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아무리 한국 기업들을 잡으려 좋은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가 통지를 트는 한국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상품 등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한국 기업들이 이탈한 후 상황이 변하니 이제 와서 한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거의 중국에서 돌아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도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중 갈등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애플의 탈중국 선언에 이어 지난 2016년 노키아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은 HMD 글로벌 역시 그동안 폭스콘의 중국 공장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왔지만 이젠 공장을 유럽으로 물길 것이라고 모니터 통신이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외연을 확장 중에 있지만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수물이 아직 50%대에 있으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로 생산 공장을 완전 전환하는 데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애플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아이폰의 탈중국 영향을 받아 중국 내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였던 후이저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완전히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빠르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일본 교세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 공장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다니모토 교세라 사장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유효하지만 미, 중 마찰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세라는 최근 들어 미국 수출용 복사기 제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미국에 수출할 차량용 카메라 생산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묶였습니다. 다니모토 사장은 반도체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중국의 한국 투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몰간지 중국의 텐샤오 전만 편집장은 2021년 말 기준 중국의 대화 한국 직접 투자 누적액이 6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실제 투자한 기업은 총 7,689개로 한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19.4%를 차지해 2019년 말 제한 외자기업 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만큼 한국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매출 대비 이익이 큰 한국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봤던 중국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